폭염을 뚫고 정치 파발마두분 상암동에 막 도착했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입니다. 봉보로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봉침 많이 갖고 예, 왔습니까? 늘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는 봉침보다 군만두가 좋아. 평론계 올드보이. 누구냐 너?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그 5464님께서 예. 안녕하세요, 알고 앵커님. 제 별명은 어떻게 알았지? 알고 앵커. 저는 6학년 8반 누나예요. 이 방송 애청자고요. 특히 봉보로봉봉님이 오시는 시간이 최고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누님 팬까지 그러니까. 있고. 아유, 감사합니다. 봉 교수님 축하하고요. 예. 최수영 평론가는 이런 거 안 오네. 안 오죠,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처럼 생기셨는데. 저 중복 지나서 안 올 거예요. 어제 임백천 씨가 이 시간에 네. 여기 초대석에 나왔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최수영 평론가 잘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친한 형님입니다. 네. 어제 임백천 씨가 본인이 아방소래요. 방송? 아방소가 뭔지 압니까? 모릅니다. 아줌마들의 방탄소년단. 아니 정말 저 청춘 시절에는 유재석급이었죠.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시고 그리고 보니까 봉보로봉 교수가 OBS에서 ombudsman 프로그램 MC를 또 보시네. 네, 진행하고 언제부터 있습니다. 하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1년 반 같은데. 됐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정치 파발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가 속보로 막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나왔네요. 소추한 기각이 기각이 됐네요. 됐네요. 예, 기각이 됐습니다. 네네. 지금 주문을 발표하기 전에 헌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하면 이상민의 발언은 탄핵 사유로 보기가 어렵다. 또 이상민 발언 부적절하지만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태원 참사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인 결과다. 또 부적절하지만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 자, 두 분 이제 막 들어왔는데 이 소식이 탄핵 소추 2월 8일 날 탄핵 소추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67일 만에 기각이 된 건데 이 결과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쟁점이 뭔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네. 저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했느냐 이게 뭐냐면 헌법 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근데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느냐가 쟁점이었고 두 번째가 재난안전법상 사전 재난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가 있었는데 이걸 했느냐 이게 법률 위반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나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중대한 아주 법 절차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기각될 걸 봤는데 오늘 주문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당시 기각되고 나서 처음 또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처음 이번이. 네, 그렇죠. 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결론 일단 어떻게 보세요? 그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저는 뭐 그만둬야 해임돼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판결한 내용들을 쭉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러나 법률적 위반 사항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사항인가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하는 건 법에 규정돼 있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윤리적 뭐 잘못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최고 책임자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을 어겼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법률적 부분만 판단하다 보니 국민적으로 생각하는 이상민 장관의 부적절한 행동이라든지 잘못된 태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거기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뭐 법률적 판단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국민들이나 이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분들이 볼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유족들이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요. 예. 그랬었는데 유족들 기분이 지금 어떨까요? 그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뭐 물론 헌재는 법률적인 판단만 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무슨 뭐 그
정무적 판단이나 윤리적 판단 이런 걸 안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지만 문제는 제 말은 이게 이 기각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거 이상민 장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책임론 이런 부분들은요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국무위원이고 정부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왜 탄핵 소추가 됐나? 그러니까 당시 재난 대책의 주무장관이니까 일단은 대수습을 하도록 좀 놔두자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였는데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그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서 민주당이 가결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있었고 정의당도 있었죠. 그러니까 야당들이 가결시킨 건데 저는 이렇게 무리하게 했던 것은 결국엔 저는 야당의 정치적 후폭풍이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것은 별개로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인 법적인 역할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사태 수습을 맡기는 게 맞았는데 이제 와서 저 기각이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은 뭘 할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저도 책임의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걸 가지고 탄핵까지 가서 오히려 주무장관의 손발을 묶은 거는 민주당의 실책인 거죠. 아니 지금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온 게 보니까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만장일치예요. 네, 저는 만장일치. 이거는 여야가 없다는 거죠. 비진보 보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거죠. 법률적 판단인 거고 왜 문제가 되는가 지금 최수영 평론가 말해서 헌재가 동의할 수 정치적 없는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 더우니까 제 말은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최수영 평론가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최진봉 뭐냐면 교수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요 이 장관이라는 자리는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그 문제 뭐 수습 얘기하는데 수습은 다 끝난 뒤에 탄핵이 추진됐어요. 그거 이태원 참사 관련된 수습 다 끝나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이럴 때 된 거니까 그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이분을 교체를 했다면 이 탄핵까지 갔겠어요? 아니 국민들 볼 때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아니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나서요 고위급 공직자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대체?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밑에 있는 직원들, 경찰관들 또는 뭐 그 소방관들 이런 분들 처벌하고 공무원들 처벌하고 위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요. 경찰청장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국민들은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유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이 해임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을.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을 만약 그때 교체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탄핵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를 왜 하냐고요. 교체를. 아니, 책임이 있는 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교체를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그 검경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다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기본적으로 법률 위반하는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데 됐어요. 그걸 가지고 거기까지 탄핵까지 간 건 난 너무했다고 두 분 보는데 입장이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 탄핵이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어요. 네, 하지 오늘 이제 않았습니다. 기각이 됐으니까 바로 이제 직무에 복귀를 복귀하는 거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여야의 이제 각 정당의 이제 입장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자, 민주당, 정의당 이쪽에서의 이 입장과 또 윤석열 정부의 또 여당의 입장이 좀 다를 것 같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거죠.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하는 바는 오히려 주무장관의 손발을 묶어서 사태 수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책임도 이제 민주당한테 물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말하자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최소한 이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그 특별법의 그 많은 수혜 대상들을 정확히 좀 더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좀 정해가지고 다시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민주당이 거야의 힘으로 완력으로 밀어붙여서 탄핵한 것도 탄핵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으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좀 져야죠.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질 거 없고요.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은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국민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탄핵 말고 다른 게 없잖아요. 방법. 이상민 장관을 만약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헌재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제가 볼 때 이상민 장관의 비판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들어오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오늘 바로 수해 현장을 찾는다 이런 자막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인데 국토부가 자료 공개 건설 계획 단계부터 최근까지 자료를 모두 공개를 했는데
최승희 평론가, 네네. 국토부가 이 자료를 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해명을 해도 자 이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그 답정 너라는 식으로 결국은 이제 대한 노선 즉 김건희 여사 일가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고 자꾸 답정노를 몰아가니까 그렇다면은 더 이상 이제 이런 것이 소모적 논란이 없도록 도로 건설 계획 단계부터 노선 검토 과정,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 전체 자료를 다 홈페이지에 놓고 공개했어요. 근데 이게 참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괴담이나 가짜뉴스 혹은 정치적 공세로부터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거는 팩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토부 홈페이지 가면 공개가 다 돼 있습니다. PPT 형식으로 다 예,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따로 그 카테고리로 정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료예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들을 쭉 그 정리한 것들이에요. 근데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 중에 정말 필요한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지금. 전체가 다 아니고. 그럼 제가 지금 그걸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몇 가지 자료가 지금 빠져 있어서 전체는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료들은 공개를 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2개 정도의 문건은 저는 기억을 하는데 예. 좀 정확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그 자료들이 빠져 있다라고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전부 다인지 아니면 그중에 몇 개가 빠져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 물론 국토부에서 뭐 보여준 이유는 결국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 논란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중에 또 필요한 자료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타가 2021년도에 이제 됐던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1년 뒤 작년에 이제 3만 이루서 해서 이제 강상면으로 빠지는 가는 거. 예. 그 대안으로 나왔는데 거기 3월에 이제 빠졌다는 자료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강상면으로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가게 됐는지 그런 그럴 자료, 가능성이 이유가 있죠. 뭔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제가 뭐 55건을 했다는데 거의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보니까 이제 뭐 한국개발연구원 KDI 같은 경우는 2021년 예타 보고서에서 원하는 종점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근본적 대안 검토가 필요했다고 지적한 거니까 2년 전 우리가 잘 모르던 자료까지 다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최 교수님 말씀대로 뭐 공개 안 한 자료가 뭐가 있는지 그거는 뭐 추후 언론이 또 요구하면 나오겠지만 어쨌든 55건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맥락을 보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뭐 네. 그런 내용들로 이제 공개가 됐다는 거고. 네. 근데 이걸 공개하면서 국토부가 사업 재개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사업 백지하겠다고 원장관이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충격요법이다 이 발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다는 말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더라고요. 백지화 선언이라는 그렇죠. 것이. 예, 그러니까 그 워낙 이렇게 강력하게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안 할게라고 이렇게 충격요법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말하자면 상황을 좀 진화하려는 그런 의도였다. 그래서 의혹이 해소된다면은 사업 재개하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재개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예타로 된 거기 말고 양서면 말고 강상면 대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저도 뭐 보수 쪽 평론을 하지만 대안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논란이 있는 거 사실이니까 일단 저는 양평 주민 의견 그다음에 제3 그러니까 지금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제3기구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좀 입증을 해서 추진해야지 그냥 또 무조건 대안으로 가면은 결국 또 그런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 국토부가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사업 재개 가능성 시사는 했습니다만 어떤 안으로 갈지 그거는 그렇죠.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이다. 자, 그런데요. 잠깐만요. 그 일종의 그 충격요법이다. 백지화 선언이 이게 이제 국토부 관계자 발언인데 지금 최승희 평론가 얘기했는데 요 지점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도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백지화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는 국토부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듣고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자 한 줄로 좀 보내주시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요. 중간중간 소개도 해드릴게요. 자, 이 충격요법이라는 국토부 관계자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기사를 찾았는데 뭐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없는 자료라고 얘기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만든 적이 없다고 발표했던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간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보고서가 만들어진 단계는 아니다라고 주장해놓고 그 보고서가 들어있어요. 그 보고서가 실제로 지난해 11월 중간 보고서가 작성돼서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2개 정도의 문건이 빠져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충격요법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조 몇천억이 들어가는 그 사업이에요. 1조 8천억대로 지금 1조 알려져 8천억이 있는 들어간 사업을 충격요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더 했다 안 했다 합니까? 아니 이걸 백지화하겠다 그랬다가 이제는 또 민주당이 사과하면 다시 하겠다고 그럽니다. 국민적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이렇게 입장을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논란에서 해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어떤 부분이 질의를 하고 의혹을 제기하면 의혹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명하면 되는 문제지 네. 무슨 기분 내키는 듯이 나와가지고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봉 교수님 예. 밖에서 PD들이 자꾸 손으로 예. 이렇게 톤 다운 좀 해달라고. 김 부장 PD들이 네. 아니고 김 부장 아닙니까? 맞아요. 김경래 부장. 아니 근데 원장관도 이 백자 선언 이후에 만일 민주당이 만일 사과하고 의혹에 대한 것을 철회한다 그러면은 사업 재개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뜬금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내가 못하겠다는 거지. 논란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사과하고 한다면 우리 하겠다. 근데 다만 저는 그게 이제 원안이든 대안이든 이 부분은 워낙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 네. 요건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진실이 무엇인지는 어차피 뭐 나중에 가을 되면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든가 가야지 국정감사가 결론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결론이 그때 가서나 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지금은 가능성이 논란이 있다고. 계속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원희룡 장관한테 1조 8천억대 국책 사업을 갖고 장난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소영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가뜩이나 피곤한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충격 요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참에 배우로 전업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상국 원내대변인도 대통령 공약으로 수 있는 1조 8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그저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에 백조했다는 말이 기가 막힐 뿐이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그 일타 강사 유튜브를 네. 했다는 그거는 멋있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강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국민의힘, 민주당 주장 이렇게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자료를 볼수록 고속도로의 종점이 이게 왜 양서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건지 의심만 깊어진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또 무슨 눈에는 무슨 눈만 보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의혹 해소하려고 50여 건이 넘는 자료 갖다 놨는데 답정너라는 귀결을 해놓고 보니까 자꾸 그게 의혹의 눈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이라도 어떤 안이 가장 양평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국토 균형 종합 개발 계획에 이게 가장 그 순기능을 주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될 일이라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시면 아니 갑자기 생각을 해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내어오던 것을 갑자기 작년에 대통령 인수위 만들고 인수위에 또 일하셨던 우리 최수영 평론가도 인수위에서 일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바뀌었어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잘 하고 인수위에 갑자기 있었지만 이쪽 분야는 아니었죠. 아니, 저는 과학기술 교육을 담당했고요. 자, 하나 말씀드리면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 우리 국책연구원이잖아요. 2021년 예타보고에서도 원안 종점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근본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답니다. 2021년이면은 선거가 있던 해 직전 전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의 후보 선출과도 상관이 없던 시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논란을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그런 의견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바꾸든지 논의가 있었어야죠. 그 뒤에도 국토부의 원래 계획은 계속 있어 왔었어요. 지속적으로 양서면으로 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인수위 때 바뀐 게 거기에서 아니라 바뀌- 인수위 알겠습니다. 때 바뀐 거예요. 너무 옛날 일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벌인다고 그러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손편지로 다시 부인하기도 했는데 자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거로 전망을 하는지 짧게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저는 오후 진술보다도 오전 그 부인의 발언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 보고 뭐라 했냐면은 우리 이제 내 말 안 들으면은 저 변호인 해임한 거 그거 철회 자기가 동의 안 해주면은 앞으로 내 가족으로서 도울 수도 없다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화영 변호사가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그거를 부인이 해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해임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해임을 해야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오전 법정이 약간 충격파에 빠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그렇게 거를 해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재판부는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임하고 선임하는 게 맞다. 부인의 해임은 관련이 없다는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변호사가 왜 문제가 됐었냐면 그 언론에서 보도했잖아요.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걸 이건 지금 추측입니다. 이건 뭐 100% 제가 뭐 그분을 만난 적은 없으니까요. 예. 그게 흘러나온 게 그쪽 변호사의 입장을 통해서 흘러나왔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이화영 부지사의 편지 있잖아요. 자필 편지. 예. 그것도 그분을 통해서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거 제가 100% 확인한 건 아니니까 제가 알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변호사에 대해서 좀 신뢰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뭐 그거는 그쪽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이화영 부지사가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가 깨지는 경우는 사실은 교체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도 한 줄 평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렇고 예. 그리고 오늘 한 줄 평 대신에 오늘 김경래 PD가 새로 이제 복귀를 하면서 복귀. 오늘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대네요. 뭐 두 분 저 가수 현숙 씨 아시죠? 당연히 알죠.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